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욱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그리고 예재삼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350명의 울산 시민단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지요. 잠시 후 뉴스 침투에서 이와 관련한 위기에 놓인 반구대 암각화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속의 뉴스, 그 뒷이야기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이런 뉴스 처음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죠. 벼룩의 간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벼룩의 간을 떼어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쓰이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번 사건은 자신이 관리하던 직장 동료이자 인부들에게 연대 보증을 서게 한 후에 돈을 갚지 않은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소 관리하던 임금을 지불하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예, 이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특히 인력 하도급을 주로 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큰 편인데요. 지난 2017년 6월 이 조선업 하청 인력 하도급을 하던 회사 중에 한 곳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 요구가 많았을 것이고요. 이 총무 역할을 했던 이 피의자께서는 그 근로자들이 연대 보증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 대출금은 반드시 변제를 해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속여서 대출을 4,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급은 되지 않았었고요. 예, 회사 운영이 어려웠다라는 거는 뭐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야 되는데 대출금 갚지 못한 거잖아요. 네,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이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다음 달이 됐을 때도 이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근로자들은 당연히 항의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연대보증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는 이 근로자들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달라. 그러면 그걸로 연대보증을 다 끄고 밀린 대출금 다 받고 다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돈까지 다 편취를 해버렸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법원은 이 사건 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아주 나쁘게 봤기 때문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증 선다는 데 대한 개념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피해 입으신 분들이. 특히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제도 그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연대보증이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IMF 이후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대보증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에는 없어졌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살아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은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이나 똑같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은 내가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지요. 두 번째 키워드,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상품에 붙어 있으면 그냥 믿고 좀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뭐 나라가 붙어져 있는 것보다. 어떤 일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 역시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프렌치 제조업체에서 중국산 배관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는데요. 그래서 전현직 임원 7명과 관련 업체 대표 1명이 기소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범행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200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범행 기간도 길고요. 이 결국 중국과 인도산 프렌지를 마치 이제 국산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게 된 것인데 26개 업체에 현재까지 판매된 피해 금액만 1,225억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간혹 전통시장에서 쌀 보리 같은 거 편말 이렇게 원산지 속여서 파는 건 종종 봅니다만
이런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을 어떻게 속인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 문제가 된 프렌즈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지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적어서 한국산으로 그렇게 위장해서 판매를 했고 예. 회사 안에 자체적으로 이 그라인더만 전문적으로 바꾸는 별도의 회사를 둘 만큼 좀 예. 조직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예. 여기 두 가지 제명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법원에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대외무역법 위반과 특정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서 사기죄 해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위반은 뭐 형량이 그리 높질 않아요. 하지만 특경법상의 사기의 경우에는 형량이 좀 높은데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최소한 50억 이상은 되리라 보여지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회사에서 얻은 이익, 부당 이득한 금액만큼을 벌금으로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예. 되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얻었던 이익을 모두 환수당하고 또한 형사상의 처벌도 의미 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국내 최대 프렌즈 제작 회사라고 하는데 앞장서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좀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 만나봅니다. 13년간의 악몽입니다. 13일도 아니고 13년간의 악몽 어떤 일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6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모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던 27살의 여성이 최근 또다시 이모부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를 해오자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모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소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아마 그 외갓집에 피해자가 놀러 갔을 때 가해자가 매년 놀러 갔을 때마다 이제 몸을 더듬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예.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가족 간의 문제다 보니까 친족 간의 문제다 보니까 막 본인 스스로가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다시 이모부가 연락을 해옴으로써 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해서 본건이 문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연락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최근에.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까? 아마 그 처음에는 메시지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좀 예. 만나자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모부가 만나자 하니 만나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메시지를 들어오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전화를 해서 왜 만나자고 하느냐라고 하니 그 가해자가 어떤 사주제의가 얘기하는데 니하고 내하고 합을 이루면 예. 내가 가해자에게 대운이 일어난다. 예.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니 예. 우리가 합을 하면 이뤄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모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혼자서 다독이고 있었는데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다시 이모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거기서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좀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처벌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처벌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 좀 불분명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년의 악몽이 또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마저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 처음이지였습니다. 문화재청과 학계에서는 꾸준히 수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걸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소문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잠기게 된다면은 사실은 국가적인 수치가 되고 현재 방구대 안각화를 더 이상 뭐 이런 논쟁의 제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입니다. 오늘 침투 요원은 예재삼 PD고요.
자, 선사인들이 새긴 바위 그림인 암각파, 특히 반구대 암각파의 보존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논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시민단 발대식까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국보 제285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실제 고래나 호랑이, 사슴 같은 동물과 사람의 모습은 물론 고래잡이 모습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돼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잘 담겨 있다고 국내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방구대 암각화가 지닌 가치를 시민 모두가 지켜나가자고 하는 게 이번 발대식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계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것이 보존 대책이다. 뭐 이런 분위기는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65년도에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사연댐이 만들어지죠. 예. 울산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연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에 이제 방구대 암각화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런 물에 잠긴 상태에서 방구대 암각화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구대 암각화를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연댐과 이것이 연계돼서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연댐의 기능도 살리고 방구대 암각화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방구대 암각화 앞으로 지나는 물길을 돌리보자. 예. 그다음에 물길을 돌리지 않으면 앞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암각화의 물의 영향을 줄여보자. 아니면 사연댐에 여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예. 물이 좀 흘러나가게 해서 수위를 조절해보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었지만 모두가 문화재청에서 불적합한 방법이라고 논의가 되어서 아직까지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보존 대책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반구대 암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생각했던 방법인지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금방도 김용주 예.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언급됐던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같은 보존 대책의 공통점은 방구대 암각화 앞을 흐르는 물길을 돌리거나 막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방구대 암각화가 1971년에 발견됐는데 그 6년 전인 1965년에 사연댐이 축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댐으로 인해서 암각화가 물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시된 보존 대책,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울주군 대곡천에 위치한 방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고래잡이 그림 등 300여 점의 그림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 얄궂은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일부분이 탈락되거나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유산 등재는 고사하고 유적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실제로 암각화가 새겨진 앞면 곳곳에서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암각화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곡천 상류에는 대곡댐이 있고 대곡천의 물은 방구대 암각화를 지나쳐 사연댐으로 흘러듭니다. 문제는 사연댐의 만수위가 60m라서 52m에서 56m 사이에 새겨진 암각화가 물이 많은 풍수기에는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방구대 암각화 보존 용역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안이 바로 사연댐 수위 조절입니다. 수문을 설치해서 댐 수위를 45.9m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구대 암각화 바로 앞에 물을 막아내는 벽, 즉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은 인위적으로 제방을 만들어 대곡천의 물길을 바꾸는 유로 변경안입니다. 이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안을 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벽체를 이제 설치하자. 그리고 이제 유로를 이제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생태 제방을 이제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들이 이제 검토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각화 보존과 그리고 물 공급 문제로 인한 그 의견의 차이가 이래 있었고요. 울산시는 수위 조절하는 물 부족 문제를 낳는다며 2011년 생태 제방안 등 다른 보존 대책을 내놓지만 문화재청은 수위 조절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대립합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임시 가변형 물막이 시설이 급부상했고 양측이 검증 절차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친 검증 결과 물이 새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2016년 사업을 포기합니다. 2017년 울산시는 제방을 건설해 안각화를 물과 분리하겠다는 이른바 신생태 제방안을 내놓습니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안각화를 방문했을 때 울산시는 이 신생태 제방안을 설명합니다. 저렇게 인위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게 유네스코 등재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최적의 방안이라고 본다면은 울산시는 수위 조절하는 생태 제방보다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생태 제방이 최선의 대책이라 했지만 결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지난 2003년 이후 여러 보존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바로 수위 조절안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해 길게는 8개월 정도 방구대 안각화가 물에 잠겼기 때문인데요. 실제 2014년부터는 사인댐 수위를 47m로 관리하고 있어서 52m에 있는 안각화가 예전처럼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방구대 안각화를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 수위 조절을 해도 울산 시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 보존대책 발목을 계속 잡았던 게 울산 시민의 물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시민들의 마시는 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은 깨끗하고 맑고 또 건강한 물이어야 하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설왕설래 많은 논쟁이 짚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연댐에서 울산 시민의 식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연댐의 수위를 조율해서 울산의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식수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 결국에는 낙동강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낙동강물 아무래도 우리 사연댐 물보다는 좀 맑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부산 경남 분들은 낙동강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실 뭐 그렇게 더러운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논의들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분명히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예. 정부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부와 울산시, 대구시, 경북도 그리고 구미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낙동강 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업무 양해각서 MOU도 체결을 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전국 낙동강 유역 도시들을 돌면서 이 물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고 이 청취한 의견들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연구 용역을 위한 MOU를 체결한 그런 정부에서 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연관돼 있는 도시가 울산, 대구, 경북도, 구미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좀 잘 되면 인근 지역에서 물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네, 사실 우리 울산만의 문제, 울산만 떼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도시들이 서로 간에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연댐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면 운문댐이나 영천댐 같은 인근 지자체에 있는 댐의 물도 우리가 용수를 여러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면 또 사연댐 문제도 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예. 지자체 간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3월 31일이었는데요. 울산 미래비전위원회가 반구대 안각화와 물 문제 연계하는 좀 전략에서 한 걸음 좀 진전된 그렇죠. 좀 제시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사연댐이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문이 없습니다. 해서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내고 하다 보면 안각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자는 게 미래비전위원회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이 수위 조절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근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사연댐은 수위 47m 이하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연댐은 수문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 능력이 없어서 큰 비가 오면 안각화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여수로 쪽에 일단은 방구대 안각화를 살리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빨리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여수로 쪽에 수문을 설치를 먼저 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 여수로는 댐 수위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입니다.
사연댐 여수로는 60m 높이, 그러니까 이 높이 이상이어야 물이 배출되는 겁니다. 수위 조절하는 이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고 폭우 시에도 미리 수문으로 물을 빼서 안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위 조절은 이미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수리 모형 실험 연구 용역에서 수위 조절안의 부작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수위를 낮추니까 유속이 암각화 부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생태 제방이 최선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연댐 여수로 높이를 60m에서 52m로 낮춰서 수위 조절을 하면 홍수 시에 유속이 급격하게 빨라져 안각화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52m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홍수 때도 52m 아래쪽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다 하천들이었기 때문에 하천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홍수가 나도 52m까지 안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시민단체들에서 사연댐 수문 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방구대 안각화 쪽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홍수가 나더라도 유속이 거기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수로를 52m 이하로 낮추고 수문을 설치하면 안각화는 침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연댐 건설 이후 퇴적물 때문에 높아진 대곡천 바닥도 감안해야 합니다. 사연댐 축조 이후의 퇴적 양상은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2에서 3.5m가량 퇴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적물을 걷어낸다면 안각화 앞 하천 바닥은 47m까지 내려갑니다. 우선 다른 대책보다도 하나는 수문이라도 빨리 달아가지고 물에 잠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하상이 높아질 만큼 높아져 있으니까 그 하상을 좀 긁어내가지고 폭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긴급하다고 봐야 됩니다. 태풍 차바 당시 급류가 안각화 하단을 치는 상황에서도 다행히 안각화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그런 행운이 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수위 조절안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견 역시 방구대 안각화 보존 방안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물 문제를 떠나서 안각화 자체의 가치와 훼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7,000년을 견뎠는데 최근에 어떤 이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온, 날씨 변화, 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 좀 드는데요. 새로운 보존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얼마 전에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번 시도했었던 것인데 바닥을 퇴적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연댐이 65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한 50여 년간 퇴적물이 쌓였을 텐데 그 퇴적물을 다 걷어내면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고 그러면 수위 조절이 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준설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 반구대 암흑파 앞에 옛날에는 모래가 많이 쌓여 있었다고 많이 좀 있었죠.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사연댐에서 인근 마을에 사시던 분이 숨을 대면서 이제 언양 쪽으로 이사를 나오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거기 이제 시골에 가면 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큰 보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여름 되면 목욕도 하고 어린이들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는데 이번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 3, 4m 정도를 그 방구대 안각화 주위를 한 5,000평방미터 정도를 좀 드러내봤어요. 드러내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공룡 발자국도 한 81개 정도 발견되고 그만큼 이쪽 지역은 방구대 안각화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선사시대의 생활상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준설은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암각화가 많을 텐데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는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이 많을 것이고요. 반면에 또 안 되는 이유를 찾아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되는 이유를 발견해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한 예로 포르투갈의 코아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발견 당시에 포르투갈 정부에서 이미 1,7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60% 정도 댐이 완성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각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 백지화시키고 1,700억 들어간 예산을 다 손해 보면서도 암각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유네스코 등재까지 된 상태고요. 결국 우리의 암각화를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되는 이유, 지킬 수 없는 이유도 많겠지만 지켜야만 되는 이유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지켜야만 되는 그 이유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또 추진해가는 그런 우리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코아 암각화는 전 세계인들이 그걸 보려고 찾아가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떨까요? 네, 반구대 암각화는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도 지난 2000년 세계학회에 반구대 암각화가 보고되면서부터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유적은 노르웨이의 알트 암각화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곡천에는 반구대 암각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유적도 참 많잖아요.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반구대 자체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데다가 선사유적인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라, 고려, 조선인들의 발자취까지 더하면 대곡천 전체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시사본부유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꼭 보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다룰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반구대 암각화 일대는 울산의 관광자원의 보고이자 울산 역사의 보고입니다. 해서 이 지역을 반구대 암각화만 보지 마시고 천전리 각석과도 연계시키셔서 이 대곡천 자체를 유역을 좀 더 경제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으로 대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에 사연댐의 문제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통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통큰 결단 또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사본부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